일부 사회를 맡은 순천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이종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하시는 선생님, 토론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 발표 주제가 이제 조계종 중흥조와 오대산 국대불교인데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 4분이 발표하시고 2부에서 2분이 발표하시는데 일부 사회를 이제 제가 맡았습니다. 일부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계종 중흥조가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6분이 이제 발표하는 관계로 발표 시간이나 이제 토론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표당 40분으로 이제 제한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발표 시간은 이제 20분에서 25분. 그리고 이제 논평 시간은 한 5, 6분 정도 그렇게 하시면 이제 또 발표자분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시간이 남으면 한 분 정도 한 발표당 질문을 청중으로 이제 받고 싶긴 한데요. 시간을 봐서 그거는 그때 이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정영식 교수님은 이제 주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고보와 나홍해건의 선사상에 도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정영식 교수님께서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니면 맨 끝에 좀 자주 걸려가지고 집이 양준대 아침 8시도 안 돼서 출발. 그래서 약간 정신이 좀 곤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발표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11페이지입니다. 제 논문의 요지는 태고보하고 나홍해건이 선사상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선사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두 분의 이제 수행 과정과 또 원나라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입니다. 태고보와 나홍해건은 동시대를 살아간 성리대 사상가였다. 또 비슷한 시기에 원나라에 들어가 국공을 구했으며 동시에 원성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교육하여 보안 대접을 받았다. 당시 중국의 강남에서는 서람조엄의 문파가 성대했는데 서람조엄의 상수제자에는 거박종신과 고봉옥묘가 있었다. 또 거박종신의 제자에는 서곡천공과 평산철임이 유명했는데 태고는 서곡천공의 인가를 받았고 평산철임은 나홍해건은 평산철임의 인가를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태고와 나홍은 법계를 보면은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같은 계통의 서성을 모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고와 나홍의 사상이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중국에서 선정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가나선을 강조한다든가 선정상수를 이야기한다든가 총괄적인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학문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필자는 양사의 이러한 차이점이 일본 동기와 수학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고와 나홍의 이론 동기와 원에서의 교육관계, 활동 등을 살펴보고 그것이 그들의 선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또 잘 보고자 합니다. 본론, 태고보의 이론 동기와 원에서의 활동.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태고는 46세 때인 1346년 봄에 원나라에 들어갔다. 그리고 2년 남짓 머물고 난 뒤 1348년 봄에 귀국하였다. 그런데 태고의 행장에 의하면 태고는 이미 젊었을 때 화두창고를 통해서 세 번의 깨달음을 경험한 뒤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세에 회암성의 광지선사에게 나아가 축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를 가지산 문화의 청림에서 구하였다. 19세에 만법 귀일화를 참고하였다. 화두창고를 이제 계속 지속하시는 건데, 두 번째, 1337년 가을에 불각사에 주석하였는데 일실에 있으면서 음악경을 읽었다. 왜 후련히 조주무자화를 참고하였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마치 잿덩어리를 실는 것 같았다.
5회 1의 경제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문자에서 의심이 없어지지 않아서 죽은 사람과 같았다. 1330, 그 다음 해인 1338년 정월 7일 5개부에 이르러 발현이 되어왔다. 그 다음에 그 후 1700공화를 참고하였는데 암두밀개체를 통과할 수가 없었다. 한삼일자가 문득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20년 동안 마음을 괴롭히던 것이 바로 씌어졌다. 이때가 38세였다. 여기서 보면 태고는 19세에 만극기일하를 참고한 후 문자와 암두밀개체를 더욱 참고하여 깨달았는데 그때가 38세였다. 물론 도중에 마음선에 급제하기도 한 등의 여러 종파의 사상도 공부하고 있다. 암두밀개체에서 깨닫고 나니 20년 동안 마음을 괴롭히던 것이 비로소 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종적인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태고는 38세에 이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이번 목적이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의 재건기간도 1346년 봄부터 1348년 봄에 2년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태고는 이미 38세에 깨달음을 얻었고 거의 46세나 돼서 원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죠. 그 다음 이거를 생략하고 14페이지입니다. 태고가 입원했을 때 이미 불교의 중진이어서 육하기 전에 원의 천자로부터 영정사의 주지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개당설법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개당설법 때에는 원의 황제뿐만 아니라 정궁황후, 이궁황후, 태자 등이 향을 바치고 있는데 태고의 현장을 보면 자전원사, 강금강, 비리, 의향을 바쳤다. 제사와 정궁황후, 이궁황후, 태자가 모두 황폐를 안살했는데 태고는 이궁황후가 내린 금랑가사를 입고 내업을 크게 떨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태고 보호가 귀국하기 얼마 전에 이제 영정사의 주지를 맡아가지고 개당설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원나라 황제의 정궁황후, 이궁황후, 태자 등이 이제 향을 바친 그 중에서도 이궁황후가 금랑가사를 내렸다. 이렇게 그 금랑가사를 입고 태고 보호가 설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궁황후는 바로 기왕후이다. 기왕후가 이궁황후가 된 것은 1339년인데 1365년에 정궁황후가 되었으므로 태고가 개당설법을 한 1397년에는 아직 이궁황후였다. 또 자정원사였던 강건강은 고려인으로서 관관이었다. 자정은 제2이궁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자정원사는 그 의문이다. 따라서 강건강은 기왕후의 신복이었다. 개당설법 때 기왕후가 합사한 금랑가사를 입고 설법을 한 사실 등에서 짚어보면 태고는 일찍부터 기왕후의 후원을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잘 알다시피 공민왕은 신돈을 동용하고 많은 정책을 수행했는데 태고는 신돈과 대립관계였다. 한편 이세기 천하 태고의 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1368년 봄에 태고는 전주의 보광사에 주적하였는데 신동의 태고를 사지에 몰아넣기 위해 백방으로 수를 썼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게 태고가 강제라고 중국이 절강성 쪽을 말하는 거죠. 유행하려고 하자 공민왕에게 말하기를 태고는 왕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맞지 않냐. 고생을 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니 즉근데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 대단히 국가의 공민왕을 할 수 있다.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 형제는 전쟁을 마음대로 하다가 공민왕에 의해 추살되는데 그것이 1359년입니다. 그 후 기왕후는 공민왕을 피하고자 하여 1364년 고려 출신인 최유로 하여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려를 공격해 하기도 하였다. 1368년 바로 이러한 와중에 있었던 시기이다. 만약 필자의 추측대로 태고가 기왕후의 구원을 이뤘다면 귀국 후에 바로 왕사와 국사가 된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태고를 의심한 신돈이 태고가 강진에 가는 것을 반대한 것도 혹시 태고가 기왕후와 내통할 것을 두려워한 것은 아닐까. 태고 보호가 기왕후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받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저희 추측입니다. 그런데 저는 태고의 전공자가 아니어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지는 잘 모르고 제가 질문을 거꾸로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기왕후와 강 건강과 기왕후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연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강 건강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은 황간으로 기왕후의 신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견돼가지고 근데 기왕후가 독실한 불교 신자해가지고 강 건강을 시켜가지고 중국에 많은 좋은 이제 불교 전적들을 간행을 하고 그 간행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려말이나 조선 초에 이제 재간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서 태고보가 기왕관이 금상가사를 입고 설법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기왕후의 구원을 받았다면 어쨌든 태고보는 귀국하자마자 바로 왕사와 국사가 되는데 이 태고보가 귀국해서 바로 왕사와 국사가 되는 것이 최은식 선생님의 주장에 의하면 사전에 이미 중국에 갈 때부터 공민왕하고 이제 태고보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태고보를 왕사로 앉히기 위해서는 원에 가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도하에 중국에 갔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공민왕이 왕사 국사를 앉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최현식 선생님 주장이었는데 제 추측인데 만약 일찍부터 기왕후의 구원을 받고 있었다면 그 구원 덕분으로 일찍 왕사 국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 나온과 태고의 사상적 차이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뭔가 이제 하나라도 좀 새로운 주장을 해야 됐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나온 회근의 입은 동기와 활동입니다. 15페이지. 태고와 달리 나온 회근이 원에 차지한 기간은 거의 10년에 가깝다. 먼저 나온은 28세 때인 1337년에 고려를 떠나 1348년 3월에 당시 영경에 법원사에 주축하고 있던 지공을 배하라고 2년 동안 가르침을 받는다. 그 후 1350년 3월에 강남으로 향하여 여러 곳을 순력하고 많은 승려들과 교류하다가 1353년 3월에 법원사로 들어갑니다. 그 후 다시 지공에게 참학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옹이 입문한 것이 젊은 시절 28세 때였으며 10년을 원에서 체류하면서 여러 승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대다음적 그의 이번 목적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태고와는 달리 나옹이 이제 중국에 들어간 것은 이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국법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번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많은 승리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검정 지공의 영향이 큽니다. 지공은 인도 출신의 승려로서 스리랑카를 거쳐 원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1326년에 고려에 들어갔고 또 1368년 겨울에 원으로 돌아가기까지 수도인 개경, 건강장, 충도자 등지에서 계단을 쌓여 수비하는 등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고려인들은 그를 습가의 환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원에 돌아간 뒤에도 고려와 깊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고려인의 구원으로 건립된 영경의 법원사에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나옹해금, 배국, 명한, 무학자들 등 많은 고려인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온다. 이 중에서도 나옹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공의 곁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나옹의 미친 지공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지공의 사상을 보면 지공은 개정해의 상황을 모두 중시하였는데 그의 서사상은 당시에 임재종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서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인 구조전신 서천 종파지요의 서문에서도 지공의 문파가 달마와는 다른 계통임을 다음과 같이 쓰라고 했다. 지공은 연후에 군왕으로서 남천축 필상산의 본영존자의 주처에 이르러 이문희의 신문을 전수받고 서천의 108대 조사가 되었다. 그 연후를 보면 가습에서 22도 조사인 마누라 존자에 이르러 그 마음을 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함릉라 존자에서 보리달마 이르는 것이고 요즘 자타문화 존자에서 107대 조사인 삼만다비제 존자가 이르는 계통인데 이가 곧 길상산의 본영 존자이다. 여기에서 지공의 유파가 임재종의 원조인 달마와는 다른 계통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선조력에 나타난 그의 사상은 원의 임재종과는 다른 것이다. 그의 사상의 특징은 첫째 반야주의이며 둘째 해능이라고 뜻은 계통과 유사함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형주자화가 참된 선정이 아님을 밝히면서 선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의란 적하지도 떠난 것도 아니며 닦을 수도 정독할 수도 없으며 침묵할 수도 말할 수도 없고 동도 아니며 정도 아니고 연자도 아니며 건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 또한 상법도 아니며 상제에 좋아할 수도 없고 정독할 수 있는 마음도 없으며 일도 상대하지 않는다. 정령으로 구할 수도 없고 난심으로 자성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선정이다. 여기서 오늘 지공이 말하는 자선이란 부자와 같은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부정의 의미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상을 특징으로 하는 나중에와 성공한 것이다. 실제로는 중국 우남의 윤천사에서 법자로 반영이 있었고 나홍의 준 법자 반영이 그때까지 파장사에 존재했으며 중국 영산의 고입사에서 반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홍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갔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지공이었다. 그 다음은 이제 나홍이 절강으로 가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저희 조사입니다. 그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태고와 나홍의 성품. 먼저 태고의 성품도 생략하는데 태고는 이제 어쨌든 당시에 정통 관아선이었다. 그리고 대종보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문자공을 강조했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이제 당시에 원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던 정통 관아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이 반면 나홍해군의 성품은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은 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나홍해군의 성품. 해군의 문인 각주는 해군 불교의 가풍을 축도지규 강할 식품이라고 표현하였다. 축도지규란 국왕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성하는 것이며 강할 식품은 덕산방 인재하리라고 해서 존재적인 특징을 단적으로 하나 드러낸 말이다. 덕산방이란 덕산성감이 학인들을 기도할 때 자주 몽둥이로 때리기 때문에 예부도 덕산방이라 했고 인재하리란 인재연이 학인의 교화에 자주 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재하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방할이나 인재적 본연의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해군의 가풍을 방할식품이라는 것은 해군이 만화선 일변도의 가풍을 지향하고 인재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추측입니다. 또 해군은 종종 인재정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나홍으로 고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음도 아니고 부추도 아니고 물도 아니면 결국 무엇인가. 여기서 만약 깨치지 못하면 어찌하여 이산의 12,000 당무가의 진실을 보게 된다. 우리 인재정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어찌 인재정종을 보응시키겠는가. 이미 인재정종을 보응시키지 못한다면 결정코 조용, 사교관, 사빈주, 사할, 사면, 삼년수에 있지 않다. 이미 일체치 있지 않으면 규경을 어느 수 있는가. 단지 자신의 분상에 있다. 여러분은 마땅히 자기 분상의 착자를 깨달아야 한다. 이 고설은 12,000 당무가 고설이라는 표현에서 금강산에서의 고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해군의 소위 인재정의 핵심을 간주되는 사료관, 사빈주, 사할, 사면, 삼조 등을 인재정종이 아니라고 정합니다. 대신에 자기 분상의 일착자를 해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재정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나홍은 인재정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인재정종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원대 가나선을 어쨌든 법례상으로는 인재정을 입고 있으니까 인재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재정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가나선을 뭔가 부정하고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이 인재정종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연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인재정에 권력이 가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래서 인재정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쓰는 것은 뭔가 그 당시 인재정에 대한 뭔가 이제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나옴은 그 당시에 원대의 가나선, 전통 가나선하고 달리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나옴이 지공에 관한 가르침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양표는 27페이지입니다. 태고와 나옴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승리했다. 그러므로 양사 모두 가나선을 강조하고 인재적인 승리로부터 사복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공통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태고와 나옴 간의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수학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태고는 동맹파이고 나옴은 유학파입니다. 태고는 46세에 입원하기 이전에 이미 3번의 깨달음을 경험한 중인이었고 입원 기간도 2년이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태고의 입원 목적은 공부의 점검이나 인가의 획득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옴이 입원한 것이 26세 때이며 10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원에서 수학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이 양사의 성공의 차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태고는 정통적 가나선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나선 절대적이라 생각하였고 특히 문자 보관을 강조하는 식이라다. 그것은 대조고에 대해 중국선의 경향과 일치한다. 반면에 나옴은 인재정종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인재정종이란 가나선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성을 끼치는 것이었다. 때로 그는 가나선적 본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시공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며 필자는 태고의 전공자는 아니므로 추측이 지나지 않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태고와 기왕마의 관계는 제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일찍부터 태고가 기왕의 후원을 받았다면 귀국하자마자 왕사와 국사가 되어 출세가도를 달린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신동과 대립관계를 형성했던 이유가 해명되게 됩니다. 선배 재연의 조언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표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발표문은 이제 태고 보호와 나옴 해근의 사상적인 어떤 측면을 이제 좀 그 차이점에 주목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입원 동기, 즉 원나라에 들어가게 된 어떤 동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태고 보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나옴 해근은 이제 순수한 어떤 불교 공부의 주안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차이점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풍에 있어서 차이점도 이제 태고 보호는 가나선에 있었다면은 나옴 해근은 임재정종에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임재정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외국대학교 김원명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의 김원명입니다. 저 전공은 아닌데 제가 논평을 맡게 돼서 좀 고지람을 유의하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 말씀하신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지금 세 가지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요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태고 공부와 나온 해근 선사상이 같은 점과 다른 점. 둘은 원에 유학하여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같은 계통의 원승들 인가를 받았다. 태고는 서국 천공의 인가를 받고 나오는 평산철인의 인가를 받았다. 이 모두 조람조군의 문하다. 둘은 당시 원에서의 선종주인 강화서를 강조하였고 선정상수를 강조하며 총론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강론에서는 다르다. 우리 같은 인물은 같은 시대의 같은 계열의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32쪽을 넘어가서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고는 46세에 이혼하였고 유학 전 3번의 깨달은 경험과 원에서는 2년의 수학기간을 가졌다. 이에 반해 나오는 26세에 이혼하였고 10년의 수학기간이 있습니다. 아울러 나옴은 고려에서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적 없었습니다. 태고는 유학 전에 이미 3번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고는 전통적 가나선을 절대적이라 생각하였고 문자공안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종고의 중국에서의 선의 경향과 일치합니다.
태고는 19세의 마법기가 그리고 문자만 38세의 암기에 취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고는 제자를 지도에 문자구만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대종부가 강조한 용어고 그가 사용한 성역처, 등역처 용어는 대종부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태고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종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울도 가나선을 강조하지만 진울은 하택신이와 구동종 의통행의 교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태고는 확고하게 가나선만을 강조합니다. 태고는 동정이려, 어묵이려, 오매이려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철저히 스스로 체험에 바탕한 말입니다. 반면에 나움은 가나선도 방편으로 생각하였고 인재 정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자성을 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공의 영향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태고와 나움은 모두 붙자고한 참고를 강조하는데 이는 대종부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나움은 화두를 방편으로 강조하고 태고보다 제자들에게 방하를 사용하는 간결한 행동으로 지도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태고는 인가를 강조하고 나움은 태고보다 인가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는 태고는 인가보다는 본색종자를 만나야 한다고 한 것은 공부의 전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며 그 이유는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학계에서 인가를 강조하느냐 아니냐에 있어서 둘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비슷하게 둘 다 모두 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해됐는지 이해는 됐습니다. 즉 다른 이유, 둘의 수학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강론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고는 이미 국내에서 3번의 깨달음 체험이 있었던 국내파로 볼 수 있고 서옥천공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단지 반달 정도만 같이 지내며 여러 차례 법담을 나누며 인정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노평자가 보기에 그렇다면 그가 과연 서옥천공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지를 발표자가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움은 유학을 통해 지공에게서 2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이에 여러 스승들을 통해 공부한 유학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공의 유파는 인재종의 달마와는 다른 계통으로 개정의 3학을 중시하였습니다. 질문. 이거는 이제 그 발표자 선생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태고와 기황후 관계에 대한 주장은 이 논문의 독특한 면 같아 보입니다. 최현식 선생님의 주장하고 조금 반박을 할 수 있는 입장을 달리하는 내용이라 독특한 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노평자가 보기에 이는 태고와 나옹의 동의비교 연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발표자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썼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서 굳이 이건 대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그쪽에서 해근문인 학전은 해근불교의 가풍을 죽도지규 강할지풍이라고 하였고 강할지풍은 임재종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이고 가나선 일변도의 가풍을 지향하고 임조정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12쪽 결론에서 나움은 가나선도 방편으로 생각하였고 임재 정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자성을 깨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는 지공의 영향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4, 5쪽에서는 지공에다가 임재정의 원조 달마와는 계통이 다른 것이라는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에서 임재 정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과 본론에서 지공은 임재종의 원조 달마와 다른 계통이고 지공의 사상은 임재종과는 다른 것이라는 말은 그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임재 정종을 강조해서 그 당시 임재종을 비판을 해서 원래 임재종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말씀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논문 전체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서론에서 나옹이 평산철임의 인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평산철임의 인가 내용이라든가 그 사상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전반에 걸쳐서는 오히려 지공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결론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각각의 다른 말들은 물리적인 일관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평자는 이 발표문이 발표자의 노고가 느껴지는 훌륭한 발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와 나우테글의 동의점을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발표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질문 속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긴 하지만 그 내용상 체험을 통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게 되지만 비교적 간결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공부할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여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33페이지 2-2의 질문 중에 이제 지공의 유파가 인재종의 원조 닮아라고 하는 표현에서 인재종의 원조라고 하는 걸 지어야 이건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달마가 인재종의 원조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달마는 인재종만의 원조는 아닌 거니까 전체 우리 선종의 원조인 거니까 여기서 오해를 이제 일으킨 것 같은데 인재종의 원조라고 하는 표현은 지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제가 논리가 약간 이제 잘 안 맞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재종과 인재정종을 구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공이 말하는 인재정종과 이것은 추측인데 지공이 말하는 인재정종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원나라 때 유행하고 있었던 소위 인재종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와 다른 그 원초적인 인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재종이라고 하더라도 당나라 시대 때 인재영이 저희 사상하고 송대에 그 가나선이 유행했던 그 당시에 법례보로는 인재종이지만 그 당시에 원대의 사상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겠죠. 반드시 둘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법력상으로는 인재종이지만 사상외에서는 과연 동일한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우리 김용 선생님. 그런 점이 드러나도록 좀 붙이면 되지 않나요? 지금 이제 제가 하기로는 질문의 요지가 이제 본문에서는 주로 지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결론에서는 인재 정종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이 있으세요? 그 질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꽂힌 거는 이 질문이 더 세ትን 거겠죠. 그러니까 지공을 많이 다뤘던 것은 나옹이 이제 왜 퇴고하고 다른가의 근거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지공 이야기를 많이 다룬 것이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은 그 지공에게 받지 않았다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한테만 질문할 게 아니고 우리 법계 문제하고 사상적인 영향을 누구한테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다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가진 분에 대한 영향관계에 대한 평산적임하고 관계? 예,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지공의 영향은 지공으로부터 인간을 가진 것도 아닌데 지공 얘기만 하는데 그럼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을 가진 분에 대한 그 영향의 내용들은 이제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인간을 왜 거기한테 받았다고 그러느냐 그 얘기죠. 그건 뭐 조작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작이 됐든 안 됐든 어떤 인가를 받았으면 인가 받은 어떤 영향관계가 좀 나와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조금 다행히 시간이 남아서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하는 이병식입니다. 네, 선생님 발표하고 제가 주는 나무를 써서 서로 붙이는데, 저는 이제 인재 종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는데, 선생님 발표를 해서 인재 종전에 주목하시는 거고, 제 발표문하고 연결되어 생각해보면, 저는 어떻게 썼냐면, 정성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히려 인재 종전이라고 하는 게, 원나라 인재종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그 관점 속에서 인재 정성을 쓴게 아닌가 이런 것을 거꾸로 생각이 좀 합니다. 그것도 저도 물론 다 그런 관점에서는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저도 같은데 원래 우리가 우리 한국어 하는 연구자들이 대강 다 느끼는 거지만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어록이라고 해도 최고 어록이라고 해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 어록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정종이라고 하는 걸 붙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예를 들어 일본의 정토종이 그러니까 정토진종이라고 있으면 처음부터 진종이라고 했거든요. 정종이 아니고 똑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정토진종이 먼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토종이 있고 그에 대한 암시로서 정도 진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겠죠. 원래의 정토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인재종종은 그에 대한 뭔가 아론이라든가 공간이 있는 그런 취지의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그건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제 중국 청대에 인재정종 논쟁이 있다고 봅니다. 어록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그걸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 발표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면 학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오늘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인재정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지금 이제 발표문 24페이지 인용문 번역하는